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지연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세수하세요? 응, 지연아. 아버님 요즘 수도세가 많이 나와서요. 물 좀 아껴 쓰시면 안 될까요? 사실 저희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요. 아, 그래. 알았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저희 오늘 저녁 약속 있어서. 아버님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거 혼자 데워 드세요.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밥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며느리가 건넨 말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어요. 아버님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거 혼자 데워 드세요.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을 찌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이름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요. 제 이름은 박영수입니다. 올해 75이에요. 평생을 손으로 살아왔죠. 젊었을 땐 새벽 4시에 일어나 논밭으로 나가고 해지면 건축 현장에 가서 벽돌을 날랐습니다.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이 제 인생의 훈장이었어요.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20살 때 부모님을 여의고 형제도 없이 혼자가 됐죠. 그때부터였어요. 나는 혼자다. 누구한테도 기댈 수 없다는 생각이 뼛속 깊이 박힌 게 말입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쉴 때도 일했고, 남들이 놀 때도 돈을 모았어요. 누가 뭐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제 목표는 하나였으니까요. 자식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 그 마음 하나로 30년을 살았습니다. 26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옆 동네 농가 딸이었는데 참 순박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첫눈에 반했다기보단 함께 살다 보니 정이 들었달까요? 영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아내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쉴 수가 없었어요. 결혼하고 1년 뒤 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 안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야 해. 이 아이만큼은. 그날부터 저는 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논에 나가고 오전엔 밭을 갈고 오후엔 건축 현장에 가서 벽돌을 쌓았어요.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따뜻한 밥을 차려줬고 저는 밥을 먹다가 그대로 잠들곤 했습니다. 여보, 좀 쉬어. 이러다 쓰러지겠어. 괜찮아. 민수 크면 대학 보내야 하잖아. 대학은 나중 일이고 당장 건강이 걱정이라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건지 뼛속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민수가 5살 때였습니다. 동네에 부동산 개발 바람이 불었어요. 정부에서 도로를 넓힌다고 땅을 수용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영수야, 저 땅 한번 사볼까? 동네 형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 땅이 얼마인데요? 5천만 원이야. 우리 둘이 반반하면 각자 2,500만 원씩 내면 되지. 당시 제 통장엔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5년을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어요. 그 돈을 반 넘게 투자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형님,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땅 투자 어떻게 생각해? 글쎄,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하긴 하지. 근데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싶어. 당신이 결정해. 나는 당신 믿을게.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형님께 말했어요. 형님, 저 하겠습니다. 그렇게 첫 투자가 시작됐습니다. 1년 뒤 정부에서 땅 수용 공고가 났습니다. 2,500만 원에 산 땅이 1억 2천만 원에 팔렸어요. 영수야, 대박 났어. 형님이 신나서 소리쳤지만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가 있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해야 하나? 고민 끝에 다시 땅을 샀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큰 땅을 샀어요. 읍내 근처에 있는 밭이었는데 주변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영수야, 이번엔 혼자 하는 거야? 네, 형님. 이번엔 제가 좀 욕심을 부려보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어.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8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남은 돈은 통장에 넣어뒀어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였죠.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었습니다. 읍내에 공장이 들어섰고 제가 산 땅값이 치솟기 시작했어요. 영수 씨, 이 땅 팔 생각 없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습니다. 얼마에 사시려고요? 3억에 어떻습니까? 숨이 턱 막혔습니다. 8천만 원에 산 땅이 3억이라니 거의 4배가 된 겁니다. 좋습니다. 팔겠습니다. 그날 통장에 3억 2천만 원이 찍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줬어요. 여보, 이거 봐. 어머, 이게 진짜야? 응, 진짜야.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제 조금은 여유가 생긴 거죠.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투자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 신중하게, 더 계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민수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엔 제 재산이 10억이 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번 돈을 주식에도 넣고 건물도 몇 채 샀어요. 임대 수익이 매달 들어왔고 통장엔 계속 돈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낡은 트럭을 몰고 다녔고 작업복을 입고 건축 현장에 나갔어요. 영수야, 너 요즘 일 안 해도 되는 거 아냐? 동네 사람들이 물어봤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일 안 하면 뭐해요? 심심해서 못 살아요. 사실 일을 계속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민수한테 부자라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자식이 버릇 없어질까봐 걱정됐거든요. 돈이 있다는 걸 알면 게을러지기 쉬워. 민수만큼은 성실하게 키우고 싶어. 그게 제 철학이었습니다. 민수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전교 3등 안에 들었고 고등학교 땐 1등을 여러 번 했어요. 아버지, 저 서울대 가고 싶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가거라. 아버지가 뒷바라지 할게. 근데 학원비가 좀 비싸요. 괜찮을까요? 걱정 마. 아버지가 다 해줄 수 있어. 사실 그때 제 통장엔 20억이 넘게 있었습니다. 학원비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민수는 몰랐습니다. 민수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내 아들은 나랑 다르게 살 거야. 고생 안 하고 떳떳하게 살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 민수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붙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붙었어요. 정말이냐? 네, 진짜예요. 저는 민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잘했다, 민수야. 정말 잘했어. 아버지, 울지 마세요. 창피해요. 아니다. 아버지는 지금 너무 행복해서 그래.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차린 상에 고기도 있고 찌개도 있었어요. 민수야, 대학 가면 학비 걱정은 하지 마. 아버지가 다 해줄게.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
네, 아버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평생 일한 게 보람찼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제 다 큰 거야. 민수가 대학에 입학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 어떤 애냐? 착하고 예쁜 애예요.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 좋다. 잘 사귀어라. 몇 달 뒤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이름은 지연이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쁘장하고 말도 예의 바르게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김지연이라고 해요. 그래, 반갑다. 우리 민수가 많이 이야기하더라. 민수 오빠한테 잘해줄게요. 그래, 고맙구나. 그날 저녁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지연이는 밥을 먹으면서도 예의를 지켰고 아내를 도와 설거지도 했어요. 저 애 괜찮은 것 같아.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민수 눈이 높은데 잘 골랐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갔다며 기뻐했어요. 아버지, 저 드디어 취직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어디 들어갔니? 대기업이에요. 연봉도 괜찮아요. 잘했다, 민수야. 이제 내 길을 걷는 거야. 그리고 2년 뒤 민수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지연이랑 결혼하려고요. 그래, 좋다. 축하한다. 결혼 준비하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요. 얼마나 필요하니? 집도 사야 하고 2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2억이라니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 아버지가 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단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요? 이 돈은 내가 번 것처럼 해라. 아버지가 줬다는 걸 지연이한테 말하지 마. 왜요? 그냥 아버지 생각이 그래. 내가 자수성가한 것처럼 보이는 게 낫지 않겠니?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민수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민수가 턱시도를 입고 지연이와 함께 단상에 섰을 때 눈물이 났어요. 내 아들이 장가를 가는구나.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됐어. 아내도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 다 컸네. 그러게. 엊그제 태어난 것 같은데 말이야. 결혼식이 끝나고 민수 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지냈어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 전화가 왔고 명절 때면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그럼 건강하지. 저희 이번에 아기 생겼어요. 정말이냐?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손자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손자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안아봤을 때, 민수를 처음 안았을 때와 똑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아이도 잘 키워야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잘 키울게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준호가 4살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영수 씨, 당뇨 합병증이 심해졌어요. 얼마나 심각한데요?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돌봐드려야 해요. 그렇습니까? 가족이 있으시죠? 같이 사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구나. 평생 누구한테도 손 벌리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식한테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집에 돌아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내는 이미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출혈로 갑자기 가셨어요. 그때 민수가 장례를 치러줬고 저는 그 뒤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한테 짐이 되고 싶진 않은데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말이다. 어디 안 좋으세요? 당뇨 합병증이 좀 심해졌대. 병원에서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하더라. 그렇군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가 지났지만 그 침묵이 몇 분처럼 느껴졌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한동안 너희 집에 가 있어도 되겠니? 아, 네, 아버지. 그러세요. 정말 괜찮겠니? 짐이 될까봐 걱정인데. 괜찮습니다, 아버지. 언제 오실래요? 다음 주쯤 가도 되겠니?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밝았지만 왠지 모를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기분 탓이겠지. 아들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내복 2벌, 속옷 몇 장, 낡은 안경, 약 봉지, 그리고 작은 금고 열쇠 하나. 금고 열쇠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 열쇠 안에 든 것들 다 민수한테 물려줘야지. 금고엔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증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그 안에 다 있었어요. 정확히 103억 원어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다녔고 시골에서 소박하게 살았거든요. 민수한테 가면 말해줘야겠다. 이제 늙었으니까 재산도 정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터미널에 도착해 서울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시골 풍경이 지나갔어요. 논밭, 산, 하늘. 평생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여기를 떠나는구나.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때였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민수야, 아버지 터미널 도착했다. 아, 네. 어디 계세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이야. 알겠습니다. 제가 차 가지고 갈게요. 30분만 기다리세요. 그래, 천천히 와. 전화를 끊고 터미널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 아이들, 연인들. 모두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랬었지.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니 괜히 쓸쓸해졌습니다. 40분쯤 지나서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아니다, 괜찮아. 민수는 제 가방을 받아 트렁크에 실었어요. 이게 다예요? 응, 이게 다야. 짐이 참 가볍네요. 늙은이가 뭐 필요한 게 많겠니? 차에 타고 민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민수는 운전에만 집중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어색하지?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가 싶었어요. 민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15층이었어요. 꽤 괜찮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준호가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오, 우리 준호. 많이 컸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준호는 제 품에 안기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한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도 나왔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추우셨죠? 아니다, 괜찮아. 고맙다, 지연아. 짐 이게 다예요? 응, 이게 전부야. 방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지연이가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4평 정도 되는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맙다.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럼 저녁 준비할게요. 조금만 쉬세요. 지연이가 나가고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열어 옷을 정리하고 금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 낯선 공간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됐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민수, 지연, 준호, 그리고 저. 아버님, 많이 드세요. 지연이가 밥그릇을 건넸습니다. 고맙다. 반찬은 푸짐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까지. 우와, 맛있겠다. 준호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준호야, 천천히 먹어. 민수가 준호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행복했어요. 아버지, 이제 편히 계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짐 될까봐 걱정했는데. 무슨 말씀을요? 아버지인데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가족이지.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지연이가 말렸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가서 쉬세요. 그래. 그럼 미안하구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민수가 잘 컸구나. 이제 내가 믿고 기댈 수 있겠어.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지연이가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줬고 민수는 출근 전에 제 방에 들러 인사를 했어요. 아버지, 저 출근합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네, 점심은 지연이가 챙겨드릴 거예요. 알았다. 준호는 학교 갔다 오면 제 방에 와서 숙제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것 말이다. 이렇게 하면 돼. 와, 할아버지 대단해요. 준호와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웠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밝게 했습니다. 저녁엔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고 식사 후엔 텔레비전을 함께 봤어요. 이게 가족이지.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야.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함이 올라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지연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세수하세요? 응, 지연아. 아버님, 요즘 수도세가 많이 나와서요. 손에 쥔 수건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응? 물 좀 아껴 쓰시면 안 될까요? 사실 저희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래, 알았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 그리고 저희 오늘 저녁 약속 있어서 아버님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 드세요. 그래. 문이 닫히고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당황한 눈빛. 물값이 많이 나온다고? 손을 씻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날 저녁 민수와 지연은 외출했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 한 통, 멸치볶음 조금, 그리고 식은 밥.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밥그릇에 담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게 내 처지구나.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김치 한 조각을 집어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짐이야. 짐.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제 방에 왔습니다. 할아버지, 자요? 아니다, 앉아.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준호가 과자 한 봉지를 건넸습니다. 준호야, 이거 내가 먹어야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오늘 저녁 혼자 드셨잖아요. 배고프실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응? 요즘 엄마가 할아버지 이야기하는데 좀 그래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목소리가 안 좋아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연이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지연은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민수는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았을 때 밥그릇이 작아진 걸 눈치챘습니다. 지연아, 오늘 밥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아, 네. 아버님, 요즘 쌀값이 많이 올라서요. 조금씩만 드세요. 그래. 반찬도 줄었습니다. 전엔 4-5가지였는데 이제는 2-3가지밖에 없었어요. 반찬도 좀 줄었네? 네,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이해해 주세요. 알았어. 밥을 먹으며 씁쓸했습니다. 내가 부담이구나. 정말로. 그날 저녁 저는 밥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찬은 김치 하나뿐이었어요. 지연아, 반찬이 이것밖에 없니? 지연은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반찬은 조금씩만 드세요. 그래. 그리고 밥도 밥만 드시고요. 준호랑 민수 오빠 먹을 것도 남겨둬야 해서요. 그 말에 숟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밥을 밥만 먹으라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알았다. 밥을 밥만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됐을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꽉 다물었어요. 그날 밤 민수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래, 앉아라. 민수는 침대 끝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요즘 저희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그래. 네. 아버지 모시는 것도 부담이 되고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요.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하고 싶은 말 해라. 아버지, 친구분 집에서 지내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 친구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거기서 지내시면 덜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어요. 이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생각해보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런 말하기 힘들었어요. 알았다. 나가거라. 민수가 방을 나간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짐이 됐구나.
정말로. 며칠 뒤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연의 전화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나 지금 진짜 힘들어. 저는 책을 든 채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아버님 모시기 부담돼. 돈도 없으신데 병원비는 계속 나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살림에 보탬도 안 되잖아. 그냥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 요양원? 손이 떨렸습니다. 요양원은 좀 그렇고 친구 집이나 시골로 다시 보내드리면 안 될까?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빨리 말씀드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책장을 넘기는 척하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가족이란 거구나. 이게 내가 평생 믿었던 가족의 모습이구나. 그날 밤 저는 작은 가방을 다시 꺼냈습니다. 내복 한 벌, 낡은 안경, 약 봉지, 그리고 금고 열쇠. 짐을 싸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면 안 돼. 이제 결정해야 해. 책상 위에 메모지를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 마음이 필요 없는 곳엔 내 돈도 의미가 없다. 펜을 놓고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이게 맞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재산을 줄 순 없어. 새벽 4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현관을 나서는 순간 준호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준호는 자고 있겠지. 발소리를 죽이며 문을 닫았습니다. 눈 내리는 골목을 걸으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겠어.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눈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첫 차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시려웠지만 마음은 더 시렸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한테 짐이 돼서 미안해.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문을 열었을 때 먼지 냄새가 났어요. 집안은 쌀쌀했습니다. 보일러를 틀고 짐을 풀었어요. 이제 다시 혼자구나.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 한 잔을 끓여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금고 열쇠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 안에 든 것들 민수한테 줄 순 없어. 절대로.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유언장을 써야겠어. 내가 죽기 전에 정리를 해야 해. 다음 날 변호사 김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박영수입니다. 아, 박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유언장 작성 좀 부탁드립니다. 유언장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 재산 정리를 좀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언제 오시겠습니까? 내일 가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금고를 열었습니다.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증권, 평생 모은 재산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물려줘야 하나? 아들 얼굴이 떠올랐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 줄 순 없어. 다음 날 법무법인에 갔습니다. 김 변호사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박 사장님,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유언장 작성하신다고요?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제 재산 전액을 사회복지법인과 고아원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네.
아드님은요? 아들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겁니다. 사장님, 그건 좀. 변호사님, 제 마음은 확고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 재산을 줄 순 없어요. 김 변호사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도 함께 전달해 주세요. 저는 미리 써둔 편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건 아드님께 드릴 편지입니다. 유 원장과 함께 전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죽은 뒤에 전달해 주세요. 살아있을 땐 아들이 알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됐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한편으론 슬펐어요. 민수야, 너는 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니? 왜?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혼자 계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다. 아버지, 저희가 좀 못됐죠. 죄송합니다. 괜찮다. 다음에 내려갈게요. 그래.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며칠 뒤 민수가 정말로 내려왔습니다. 준호도 함께 왔어요. 할아버지, 오, 준호. 왔니?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될까요? 아니다. 아버지, 나는 여기가 좋다. 혼자가 편해. 아버지, 제발. 민수야, 그만해라. 이미 끝난 일이야.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만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좋아해요. 나도 너 좋아한다, 준호야. 그날 민수 부자는 저녁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다시 조용한 집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건강이 점점 나빠졌어요.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길어야 6개월입니다. 그렇군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집으로 돌아와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유 원장 집행 준비해 주세요. 벌써요? 네.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으면 바로 아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네, 사장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 인생이.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혼자 있기 힘들 정도로 몸이 안 좋아졌거든요. 민수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한테만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야, 할아버지 많이 아파. 하지만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는 괜찮아. 준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갈게요. 아니다, 오지 마. 할아버지 보기 안 좋아. 할아버지.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민수가 병원에 왔습니다. 아버지. 왔니? 왜 연락 안 하셨어요? 괜찮아. 혼자 있고 싶었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는 울먹였습니다. 이제 와서 뭘?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수야. 네, 아버지. 아버지는 너를 사랑했다. 평생을.
저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가 날 사랑했는지는 모르겠구나. 아버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일주일 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와 준호가 옆에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 사랑한다. 할아버지, 그렇게 제 인생이 끝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3일 뒤, 김 변호사가 민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벨을 누르자 지연이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의 소속 김민석 변호사입니다. 박영수님의 유언 집행을 위해 왔습니다. 유언이요? 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변호사님이 왔대. 민수가 나와 변호사를 맞이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박영수님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전달할 내용이 있어 찾아뵙게 됐습니다. 유언장이요? 아버지가요? 네. 이쪽으로 앉으시겠습니까? 거실에 앉은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먼저 재산 목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어요. 박영수님께서는 약 103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네, 103억이요? 민수와 지연은 동시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부동산 8곳, 주식, 그리고 현금 예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럼 그 재산은? 유언장에 따르면 박영수님께서는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은 이들에게 내 재산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 내 재산은 전액사회복지법인과 고아원에 기부한다. 그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고 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럴 수가. 그리고 이 편지도 함께 남기셨습니다. 변호사는 손편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민수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넌 많이 놀랐겠지. 아버지가 돈이 없는 줄 알았는데 100억이 넘게 있었다니 말이야. 하지만 민수야,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바로 사람의 마음이란다. 너희 집에 있을 때 나는 물 한 바가지 쓰는 것도 눈치를 봤어.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미안했지. 그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니? 나는 평생 너를 위해 살았다. 내가 대학 갈 때도 결혼할 때도 집 살 때도 내가 뒷바라지했어.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너는 몰랐겠지. 내가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이야. 너한테 주려고 모은 돈이었어. 그런데 내가 늙고 아프니까 넌 나를 짐이라고 했지. 민수야, 내가 요양원에 가는 게 낫겠냐고 내 아내가 말하는 걸 들었다. 그때 내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평생 너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늙으니까 버리려고 하다니. 민수야,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단다. 진짜 가난한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거야. 내가 나를 사랑했다면 돈이 없어도 함께 있고 싶었을 거야. 하지만 넌 나를 짐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는 결정했어. 이 돈은 나를 진짜로 필요로 하는 아이들한테 갈 거다. 그 아이들은 적어도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민수야,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나를 사랑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부디 건강하게 살아라. 그리고 언젠가 준호가 너를 짐이라고 느낄 때 오늘을 기억하렴.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지금 후회해도 늦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마. 나는 너를 사랑했다. 평생을. 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했는지는 모르겠구나. 잘 살아라, 민수야.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은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지연도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야?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박영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아드님을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너무 깊으셨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아버지는 정말 돌아가신 거죠? 네.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했는데, 민수는 울먹였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손자분께 남기신 편지입니다. 준호한테요? 네. 박영수님께서 따로 준비하셨습니다. 민수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이리 와. 준호가 나왔습니다. 왜요, 아빠? 할아버지가 너한테 편지를 남기셨어. 할아버지가요? 준호는 편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이 편지를 쓸 때 내가 많이 보고 싶었단다. 너는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줬지. 과자도 갖다 주고 숙제도 같이 하고 할아버지는 너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 준호야, 너는 착한 아이야. 그 마음 잃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내 부모님한테 잘해주렴. 언젠가 내 부모님도 늙을 거야. 그때 너는 할아버지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줘. 그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야. 사랑한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할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은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민수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아빠가 잘못했어.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유언 집행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가 떠나고 거실엔 침묵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편지를 꼭 쥐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빈 공간에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지연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됐던 거야. 준호는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왜 그랬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음 날 민수는 아버지의 시골집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본 집은 쓸쓸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의자가 있었고 그 위엔 낡은 안경이 놓여 있었어요. 민수는 그 안경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자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 민수와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행복하셨나요? 민수는 사진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주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못났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표현을 못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아버지를 힘들게 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 뿐이었어요. 민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아원에 들렀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기부한 곳이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영수님의 아드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정말 큰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됐어요. 그렇군요. 아이들 좀 보시겠어요? 네. 원장 선생님이 안내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놀고 있었어요. 아저씨,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안녕? 아저씨가 할아버지 아들이에요? 응, 그래. 할아버지 고마워요. 저희 이제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한테는 천사셨네요.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연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잘못했어. 나도 알아.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자. 준호한테도 잘하고. 응, 그래야지. 그날 밤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네, 아빠. 아빠가 미안해. 할아버지한테 잘못했어. 괜찮아요, 아빠. 아니야, 괜찮지 않아. 아빠가 정말 못됐어. 아빠, 저는 아빠 사랑해요. 나도 너 사랑한다, 준호야. 그리고 약속할게. 앞으로 아빠가 늙어도 너는 아빠를 사랑해줘. 당연하죠, 아빠.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준호한테 잘할게요. 약속드릴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주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고 고아원에도 정기적으로 봉사를 갔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을 저도 이어가야죠. 그리고 준호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셔. 할아버지 행복하실까요? 응, 행복하실 거야. 아빠,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착한 사람이 될래요. 그래, 준호야. 그렇게 해. 민수는 준호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아버지 닮았어요. 착하게 자라고 있어요. 어느 봄날 민수는 다시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부자가 뭔지.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부자더라고요. 아버지는 평생 사랑을 주셨는데 저는 받기만 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며 떨어졌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나도 너를 사랑한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잘 살게요. 준호도 잘 키울게요. 그리고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면 그때는 제대로 효도할게요. 기다려주세요, 아버지.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버지 산소를 다녀왔다. 벚꽃이 참 예뻤다.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것 같다. 나는 평생 아버지를 오해했다. 돈이 없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1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데도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왜였을까? 나를 시험하신 걸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깨닫길 바라셨던 걸까? 이제야 알았다. 아버지는 돈이 아니라 사랑을 원하셨던 거다. 나한테 필요한 건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걸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다. 바빠서, 힘들어서, 여유가 없어서. 그게 다 핑계였다. 진짜 이유는 사랑이 부족했던 거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가난한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거라는 걸. 저는 돈은 있었지만 마음이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돈은 많았지만 마음은 부자셨어요. 앞으로 저도 마음의 부자가 되겠습니다. 준호한테, 지연한테,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일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민수. 일기를 다 쓰고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달 보고 계세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왠지 아버지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대학생이 됐어요. 민수는 여전히 매주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고 고아원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선 지연과 준호를 정성껏 대했어요.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 글쎄,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할까? 그래, 고마워. 뭘? 우리 사이에. 준호도 착하게 자랐습니다. 아빠, 저 이번 방학에 고아원에서 봉사하고 싶어요. 정말? 네. 할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저도 하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아빠도 같이 갈게. 감사합니다, 아빠. 민수는 준호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잘 자라고 있어요. 아버지 닮아서 착해요. 어느 날 민수는 준호와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 네, 아빠. 준호는 묘비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준호예요. 잘 지내고 있어요. 대학도 잘 다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할아버지 생각 많이 해요. 보고 싶어요. 민수도 옆에서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준호도 잘 자라고 지연이도 건강해요. 아버지 덕분에 저는 많이 배웠어요.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며 소리를 냈어요. 마치 아버지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민수야. 잘하고 있어. 산소를 내려오며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착하신 분이셨어.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준호야. 넌 이미 그런 사람이 되고 있어. 정말요? 응, 정말이야. 준호는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민수도 웃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아들을 주셔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적었습니다. 오늘의 다짐. 준호한테 더 잘하기. 지연한테 감사 표현하기. 고아원 아이들한테 선물 사주기. 그리고 매일 아버지 생각하기. 진짜 부자가 되는 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사랑을 많이 주는 거다. 그걸 잊지 말자. 메모를 저장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했어. 정말요? 그럼, 너는 이제 잘하고 있잖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수야, 앞으로도 잘해라. 준호한테, 지연한테. 네, 아버지. 그리고 항상 기억해라.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야.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사라지셨습니다. 꿈에서 깬 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가족들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네. 그러게. 산책이라도 갈까? 좋지. 준호도 신나게 말했습니다. 저도 갈래요. 그래, 같이 가자. 가족들과 함께 공원을 걸으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부자의 삶이구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민수야.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는 이제 60이 넘었어요. 준호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민수의 손자였죠. 어느 날 준호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빠, 저희 왔어요. 오, 잘 왔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 왔어. 민수는 아이를 안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날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민수는 아이에게 밥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네,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말 잘 들어야 해. 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했어요. 아버지, 이게 가족이죠. 이게 진짜 행복이죠. 그날 밤 민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손자를 봤다. 참 예쁘고 착하다. 준호 닮았다. 아니, 우리 아버지 닮았다. 이제 나도 할아버지가 됐다. 세월이 참 빠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0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생생하다. 아버지의 목소리, 웃음, 그리고 마지막 편지. 모두 기억난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가르침대로 살았어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준호한테도 잘했고, 손자한테도 잘할 거예요. 절대로 아버지처럼 슬프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약속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민수. 일기를 덮고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 별 중 하나가 아버지일까?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이 이야기는 그 중 하나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사랑. 하지만 아들은 그 사랑을 몰랐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죠. 하지만 그 깨달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변했고 손자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대대손손. 그게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 그게 진짜 부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세요.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자식에게 물려주세요.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